안녕하세요.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얼일드 7월 9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해드리고 말미에 고용보고서를 좀 해설을 하고 그에 따른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채권 방송을 이렇게 해설하는 이유는 채권 투자 자금의 규모가 워낙 주식시장에 비해 크고 한 4배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주식과 다른 자산시장의 그런 가격 변화에 선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자금, 30년, 50년 앞을 보는 보험사, 그리고 연기금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주고 선택한 우수한 인력들이 내리는 의사 결정에 따라서 자금의 흐름과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굉장히 오랜 시계열로 투자해야 되는 주식과 그리고 본인의 사업과 부동산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3분 나오셨는데 한 분은 연결이 끊겨서 잠깐 전화통화만 했기 때문에 이 2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메건 그린 크롤 인스티튜트의 글로벌 치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 유스티프 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시고 그 다음에 자커리 그리피스 이분은 웰스파고의 매크로 전략가입니다. 3가지 질문이었는데요.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죠. 그래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고점을 찍었냐에 대해서 두 분 다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이 8.6%였는데 그 이상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pp를 두 분 다 7월 올해에도 이제 이번 달에도 올리기로 한 걸로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마지막일 것이냐에 대해서 두 분 다 그렇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는 3%대 그리고 4%대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실질금리가 양으로 전환해야 된다. 즉 금리가 물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테일러 준칙을 갖다가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 없이 간 긴축의 사이클은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 이분은 이제 3% 이상만 돼도 상당히 긴축적인 거기 때문에 리세션이 올 수 있다. 그럴 확률이 꽤 높다. 그래서 코어 PC가 연말에 3.5% 수준으로 물가 지표가 나오면은 연준이 상당히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만족 못한다는데 이제 방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국채의 금리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75pp 정도에서 이제 안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요 독일 국채 가격에 대한 전망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언제 고점을 찍을지에 대해서 당연히 주제가 됐고요. 그래서 고용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결국엔 7월 달에 75pp 인상이 즉 이번 달 연속적으로 75pp 인상이 유력한데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고용보고서에서 고용이 굉장히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언급을 했고요. 그 대신에 임금 인상률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한 5% 이상의 임금 인상률이 있었는데 3%대로 연율 3%대로 임금 인상률이 감소했죠. 그 다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도 급격히 하강한다는 소위의 최근의 리세션 그런 리스크는 적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급격히 올해 이제 경기가 급하강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내년이나 내후년 얘기는 이제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그 대신 감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2.5% 이상의 금리는 중립금리 이상이기 때문에 긴축이다. 그래서 물가 잡기를 하려면 경기 후퇴 없이는 힘들지만 4%로 인상할 것은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9월엔 50pp, 10월엔 25pp 이렇게 될 걸로 봤고요. 근거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는 수요만 억제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원인의 50%는 공급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최근에 발간된 연준 페이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준 페이퍼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강력하게 이제 4% 중반으로 이제 종단 금리를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9월 이후에도 50bp씩 지속적으로 올릴 것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핵심이 연준이 이제
3분기에서 4분기로 가는 그 코어 PC 지표가 연율로 3.5%가 되는 거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2%대로 끌어내려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실질 금리는 양으로 전환했다 이거죠. 2018년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요건 제 이제 뇌피셜인데요. 그때도 1%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실질 금리가 유지를 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결국엔 시장이 연말에 이제 부러지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긴축의 의미를 2.5% 이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3% 이상으로 긴축의 허들을 더 높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연준이 속도를 늦추려면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을 봐야 되는데 고용 보고서도 굉장히 견조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연준이 더 올릴 걸로 이제 보는 거죠. 내년 경제 성장률은 한 0%대로 이제 예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 올린 다음에 내년 중반에 금리를 2.5%대로 이제 유지를 했을 때 물가가 안 튀면은 뭐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물가가 그때도 안 잡히면은 참 그때는 곤혹스럽게도 2.5%로 유지하든지 다시 올리든지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로 올렸다가 물가가 잡히는 걸 보고 다시 중립금리로 가야 된다는 게 이분의 이제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볼라드가 얘기를 했죠. 볼라드가 이제 나와서 골디락스 이시한 얘기를 좀 했죠. 그게 가능하다는, 즉 소프트 랜딩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 얘기한 이제 코멘트를 이제 들어보면 핵심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물가를 이제 앞단에서 금리를 확 인상해가지고 물가를 확실히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경제가 본 궤도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물론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반대로 물가의 변동성이 심하면은 기업들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고 개인들도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계획이 흐트러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비용이 다 많이 증가해서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강하게 지금도 소위 얘기해서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의 그런 골디락스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볼라드 이런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는 코멘트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니까 소프트 랜딩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연착륙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왜 그 근거는 지금도 시장 금리가 3%대인데 이 금리로도 경기 후퇴는 불가피하고 3%대 물가 수치를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연준은 이제 행복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3% 금리가 되면은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튈 확률은 그렇게 적다. 그리고 물가와 임금 상승의 그 악순환은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물가는 제대로 잡힐 수준으로 이제 되지만 3%대로 지금의 시장 금리를 유지하면 그러나 경기가 여기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분은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할 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bear flattening move가 나올 걸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 곡선도 상당히 이제 높여졌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분은 이제 어떻게 더 될 걸로 보고 있냐면은 앞단의 장기 금리는 더 이제 4%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역전이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이쪽이 이제 장기 금리고 이쪽이 단기 금리인데 한 25pp 정도 이렇게 오히려 장기 금리가 더 낮아질 걸로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공격적으로 이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SOFR 그 레이트를 보면은 연말 되면 3.5%로 지금 보고 있고 내년 1분기죠. 그래서 금리가 그 정도 될 걸로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본인의 예측치를 이제 수렴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렉 리더가 이제 얘기한 얘기죠. 이제는 조금씩 이제 채권을 하이힐드든지 IG든지 좀 사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가격이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릭 라이더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드 얘기죠. 본드 얘기. 그래서 we increase our conviction to the mildly bullish for the neutral for the eurozone core. eurozone core 하면은 독일이나 뭐 프랑스 국채 이런 걸 얘기하겠죠. We therefore cut our end 2022 10-year Bund forecast to 75 basis points and keep this level to end 2023, reflecting the risk that the hiking cycle will be done by the end of the year. 그래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길껏 해야지 한 75pp 정도로 예상한다는 거죠. 정책 금리를. 그래서 독일 국채의 그 금리 상단을 이 정도로 이제 본다고 HSBC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걸 받아서 결국에는 금리 예상하려면 푸틴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 가스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댁에서 fragmentation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즉 독일 국채와 단부에 있는 나라들의 그 국채의 금리의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확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독일이 이제 유럽이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없다는 그런 근거는 유럽의 물가는 사실은 공급면의 부분이 대부분이다. 무슨 수요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얘기를 한 거고요. 시장에 이제 150pp까지 유럽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과도한 거고 한 75pp나 100pp로 예상하는 거죠. HSBC랑 이제 의견이 비록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많은 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금리도 우리가 따져야 되고 미국 금리 볼 때요. 그리고 중국의 봉쇄 정책 이런 것들의 그 변동성을 봤을 때 너무나도 지금 금리 변동폭이 많지 않냐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는 건 무브 인덱스가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히려 장기 금리 변동 10년물이 더 예측하기 힘들 것 같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오히려 2년물이나 이런 거는 정책 금리의 방향을 일부는 이제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근거로 유로 달러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로가 하도 떨어져서 이제는 0.98달러로 1유로를 살 수 있는 정도까지 유로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 자기 동료의 얘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고용보고서를 제가 이제 좀 읽어보고 차트도 여러 가지 보고 했는데요. 요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결론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보고서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고 만약에 이대로 금리를 좀 올리고 있는 사이클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미국은 메인스트리트가 골디락스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견조하고 훌륭한 경제, 메인스트리트 경제의 복원이 곧 월스트리트의 어떤 자산 가격의 상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급격하게 이제 둔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금 상승률이 지난 12개월 동안 평균 시급이 5.1% 올랐는데요. 준 같은 경우에 딱 얼마 올렸냐면 사실은 0.3% 오른 거죠. month over month. 월별로는 0.3%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율 계산하면 한 3.6%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간 거고. 요거는 경제가 지금 견조하게 고용은 증가하면서 시간당 임금은 이제 감소했다는 거는 물가를 낮춰주는 좋은 이제 그런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가 타 분야 대비해서 최근에 급격히 이제 고용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는 7.8% 부족합니다. 다른 분야는 상당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숫자는 민간 고용 부분 같은 경우에 팬데믹 숫자 이전, 그러니까 2020년 2월 숫자보다 더 좋아진 겁니다. 민간 고용은 14만 명이 더 오히려 그때보다 늘어났고요.
특이할 만한 건 정부 고용이 60만 명 이상으로 그때 대비해서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상당히 파급 효과가 뭔지, 결국에는 지금 공무원 일자리가 이제 남아돈다는 정도로 이제 과장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공무원들의 임금은 그만큼 올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민간이 고용을 그만큼 많이 더 흡수해서 팬데믹 이전보다 고용이 늘어났으니까 미국 경제 자체로서는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만큼 세금 지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금을 걷어야 될 사람 늘어나는 거 아니냐. 네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지금의 정부 고용이 실제로 필요한 그런 핵심 인원까지 고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거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겠죠. 이건 좀 중립에서 조금 더 매크로적으로 좋은 뉴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성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다른 실업률들은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여성들이 고용시장에 훨씬 더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팬데믹이 이제 얼추 끝나가면서 데이케어 센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잘 작동을 하면서 애를 맡기고 이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확실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경제에 좋고 물가는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흑인들 고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요. 반대로 뜯어보니까 저학력 실업률은 오히려 5월까지 감소했었는데 실업률이 오히려 상당히 좀 많이 튀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 달 데이터니까 그냥 추정을 하자면 소위 얘기해서 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그 고용 일자리가 줄어든 건 아닐까. 지금 역대로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 비율, 개인 사업자 비율이 미국이 많이 늘어난 그런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물가 부담, 원자재 값 부담, 그리고 금리 부담, 그죠? 이자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일자리를 마음 놓고 늘리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학력 일자리가 이렇게 좀 많이 좀 감소한 건 아닌가. 실업률이 오히려 올라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요인은 사실은 이 6번 한 항목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광업 쪽의 그 시간 투자, 즉 생산 시간 전체 이제 그 월급을 급여를 갖다가 다 합산한 걸 갖다가 시급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투자한 생산의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이 생산 시간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광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 활동이 일어났고 이런 부분은 생산이 공급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가는 낮출 수 있는 거고 경제는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보고서를 찬찬히 뜯어보니까 한 가지 항목 빼고는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도 지금 고용이 좋아지고 있고 민간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적정한 금리 인상의 그런 경로로 물가는 적정히 잡으면서 이런 고용의 부분을 지금까지 해왔던 걸 잘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는 실업률을 갖다가 조금은 올리는 수준으로 이렇게 잘 컨트롤을 하면은 미국 경제가 특히 메인스트리트 경제는 골디락스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자산시장에만 좋은 거는 경제가 너무 안 좋을 걸로 예상해서 금리를 확 낮추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기서 이제 버블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자산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어쩌면 선별적으로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을 물론 리스크가 있지만 매수하는 것이 지금의 선택으로서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